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어젯밤 북한이 3차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에 감내할 수 없는 대응을 예고했던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이후 6년 만입니다. 휴전선 지역에 밀집된 북한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대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장병들이 대북 확성 방송을 위한 스피커들을 하나하나 조립합니다. 거대한 확성기 조립과 함께 실제 방송을 위한 장비 점검도 진행합니다. 방송 지점에 도착한 차량 위로 이동식 확성기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지난주 실시한 심리전 훈련 영상인데 오늘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 도발을 추가로 감행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성격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확성기 설치와 방송이 가능하도록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을 전면 정지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디서, 언제, 얼마나, 무슨 내용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자체가 북한으로 하여금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라디오 프로그램인 자유의 소리를 통해 송출될 예정으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방송 강도를 더욱 높여가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전격적으로 재개하자 북한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북한도 맞불 대남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갑부 기자, 북한 측 움직임 감지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맞불 전략입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2020년 6월 이후 철거됐는데요. 만약 이번에 재개되면 4년 만입니다. 대남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는 내용은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선대 지도자들 찬양이나 사회주의 체제 선전이지만 과거 우리 대통령 험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확성기는 출력이나 가청거리 등 성능 면에서 우리 확성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요. 정부 관계자는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우리 대북 확성기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목적이 더 크다며 우리 대북 방송을 이른바 소음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기자, 그러면 우리 군은 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주말인 오늘 전군의 정상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직접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차 살포 당시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부부 동반 음주 회식을 가진 데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직접 공격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전방 부대에는 대비태세를 격상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33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심지어 이전과 달리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 북풍이 불지 않는데도 다소 급하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무슨 배경이라도 있는 건지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차 살포 이후 일주일 만이고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린 지 이틀 만이기도 합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0시쯤부터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오늘 오전 4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약 330개를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남서풍이 불어 풍선이 휴전선을 따라 동쪽으로 대거 이동했는데 이 중 우리 상공서 포착되거나 낙하한 것은 약 3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물풍선 피해가 보고된 1, 2차 때와 달리 이번엔 피해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물풍선 내용물도 대부분 종이 조각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면 100배의 오물풍선을 살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 풍선 개수나 내용물을 감안하면 급하게 재살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 당국도 효율은 좋지 않다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추가 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풍선들을 최대한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대북 전단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그런 뜻을 대한민국에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동시에 구사했던 위성 항법 장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이번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이번에도 주택가, 도로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 풍선에서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말이 돌아서 논란이 일었는데 우리 군은 가짜 뉴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시장 앞. 길바닥에 수십 개의 종이가 흩뿌려져 있고 경찰과 군이 떨어진 종이를 집게로 수거합니다. 좀 나와서 보니까 그냥 막 경찰서 와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또 내려놨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북한의 오물풍선은 인천 앞바다부터 수도권 주택가, 한강 잠실대교 부근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군 관련 제보 사이트에 오물풍선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다는 글이 올라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합참은 바다에서 풍선을 건져 올려 분석하던 중 선박 매연으로 1차 이상 반응이 나왔다며 하지만 2차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유해 물질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이상 반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게 군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오물풍선에서 생화학 물질이나 폭발물 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군은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 소방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결국 우리가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도 맞불 방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어느 곳, 그러니까 남측이 유리한 겁니까? 북측이 유리한 겁니까? 네, 확성기 성능만 놓고 보자면 결국 당연히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일부 대북 확성기는 설치가 완료돼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오늘 방송에 들어간 고정식 확성기의 경우 12에서 15km까지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까지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이 도달한다는 건데요. 이에 반해 북한의 경우 가천거리가 1에서 3k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러한 고정식 확성기를 24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디서든 방송할 수 있는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도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확성기 성능은 우리 측이 월등히 앞선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오물풍선과 우리의 대북 전단을 비교해 봤을 때는 대북 전단 풍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월등한가요? 네, 풍선 비행 능력을 놓고 봐도 북한 정부에서 주도해 제작하는 오물풍선보다 우리 민간 단체들이 살포하는 풍선의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에 비해 남한 단체들이 날려보내는 풍선의 채공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제가 한 탈북민 단체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풍선에 주입하는 가스 양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풍선이 높이 올라가 터지고 적게 넣으면 풍선이 제대로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민간 단체들은 오랜 기간 풍선을 날려와서 적절한 가스 양을 넣는 노하우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반면에 북한은 대남 풍선을 오래 날리지도 자주 날리지도 않아 비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풍선의 살포 능력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측 풍선은 계속 날아가면서 일정 주기에 따라 살포하는 반면 북한 풍선은 한 번 추락하면 그것으로 살포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폭격기처럼 가면서 계속 뿌려요. 조금씩. 하나만 뿌려도 북한 전역에 뿌려져요. 그게 만주까지 갔거든요. 네, 결국 남북은 풍선 싸움에서도 사실상 대결조차 안 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측이 더 앞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남과 북이 서로 날려보내는 이 풍선물의 내용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쌀이나 미국 달러부터 시작해 드라마나 노래가 담겨있는 USB를 담아서 보내는데요. 북한은 쓰레기와 오물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쓰레기가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과 이번에 날아온 풍선의 내용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차 살포 당시에는 담배꽁초와 거름 등의 오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번 3차 살포 땐 거름도 없었고 대부분 폐지 조각이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북한이 지는 싸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발 언제까지 이어갈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 역시 북한의 다음 도발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단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됐으니 맞불 대남 방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 대북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역시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를 향해 고사총을 쏜 데에 이어 실제 포 사격까지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오늘 확성기를 설치하면서 최전방 지역 대비 태세를 높인 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이 2년 전 실시한 무인기 도발에도 재차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우리 군 역시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 수도 평양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과 무관하게 우리 군은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 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도 이달 말에 실시해서 대북 압박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럴 경우 북한도 재차 맞대응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남북 간 강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연속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대북 송금 판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겁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북 송금 혐의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제도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북 송금 혐의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이 대표를 때리며 본격 등판한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가 유지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방식 등 전당대회 논의를 마무리하고 후보 등록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면서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각종 돌발 변수들이 오히려 재판 방해처럼 비춰지면서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9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적법한 수집, 조사한 증거로 유무죄를 따지는데 이번 재판은 주가 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준 것을 비판한 겁니다. 재판부를 겨냥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 허우적대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란 걸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적었고 안철수 의원 역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화영 재판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다라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법원 역시 선고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현재 민주당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퇴 시한을 1년이 아니라 당대표가 조정할 수 있게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연임을 고려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예외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권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이라는 문구까지 넣었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문구는 빼기로 했습니다. 마치 탄핵이나 또는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것까지 다 행사하고 난 뒤에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후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어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도부가 설득해 수긍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친명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친명 핵심 의원은 채널A에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며 위임된 권력을 벗어난 최고위의 권한 행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멈추겠지만 이 여당은 여권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카드로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안 단독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시행령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제도의 경우 시행령으로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은 당연하다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부 협조를 못 받을 것이고 여당은 정부와 일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15개의 정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아마 가시적으로 특위들이 위원들 선임 절차를 마치고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고.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난 13대 대선부터 약 40년간 꾸준히 이 선거판에 발을 들이면서 프로 출마러란 별명까지 생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앞으로 10년간 이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인물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했던 게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TV방송 연설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아들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다니다가 이병철 회장 양자 들어가면서 이거 다닐 수 있나? 그만둔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허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허 대표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확정 판결하면서 허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모든 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허 대표는 그동안 주요 선거마다 단골 후보였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선거판에 뛰어들었고 1997년 대선, 2004년 총선, 2007년 대선까지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에 못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선거권이 풀린 2020년 총선부터 다시 출사표를 던졌고 파격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상속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도 전 국민 1억 지급을 공약하며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선 취임 2개월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께 1억 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허 대표의 피선거권은 84세가 돼야 풀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캄보디아 국적 남성들이 둔기를 사용해서 한 남성을 무차별 집단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도망치는 남성 뒤로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이어 빨간 야외용 테이블을 든 남성도 뒤따릅니다. 잠시 후 폭행이 멈춘 듯 다시 나타나더니 또다시 둔기를 휘두릅니다. 다른 남성들 양손에는 술병도 들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외국인 남성이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주변 CCTV를 통해 몇 시간 뒤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5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크게 다친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거된 남성은 모두 캄보디아 국적으로 폭행을 당한 40대 남성 또한 같은 국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비가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외국인분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 있었고 상호 10이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경찰은 A씨 등 6명에 대해 체류 신분 등을 파악한 뒤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선 케이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감전돼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구급차 여러 대가 지하철 역사 쪽으로 연이어 출동합니다. 서울 은평구 지하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선 케이블 분류 스티커를 부착하던 50대 직원이 고압 전류에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작업자 2명이 신고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뒤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사고 원인 파악하고 있고요. 경찰은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고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남 통영에선 무인도 외부 지도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2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초 나오기로 한 시간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선장이 신고했고 갯바위에는 텐트와 낚시용품만 발견됐습니다. 해상수색은 물론 하고 있고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수중수색도 하고 있고요. 신고 6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이들 중 한 명이 사고 지점에서 9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을 통해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4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명이 헬기를 향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헬기에 무사히 올라타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인질 4명을 구출하는 모습입니다. 낮에 진행된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습과 포격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4 חולצו במבצע חילוץ משותף. במהלכו פשטו לוחמי שב"כ וימ"מ. 이번에 구출된 4명은 모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납치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마스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더로 기습해 축제를 즐기던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로 끌려갔던 20대 여성 노아 아르가마니도 무사히 구출돼 네타냐후 총리와 반가운 통화를 나눴습니다. שלום נועה, ברוך שובך הביתה. איך את מרגישה, נועה? מתרגשת מאוד. מתרגשת, לא שמעתי עברית כבר כל כך הרבה זמן. 구조된 사람들은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네타냐후 총리도 병원을 찾아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으로 210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학살되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며 극악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테러범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 딸이 공개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닮았는데 푸틴이 북한 김정은처럼 승계 작업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등장한 한 여성. 과거 한국인과 연인 사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둘째 딸로 알려진 카테리나 티코노바입니다. перенесен из-за рубежа и размещен на россий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заказ на инновацион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продукцию на сумму более чем 8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уже. И в проработке перенос заказа еще на. 미국의 제재로 신상에 알려졌던 2 딸 중 둘째 딸은 이마와 코가 푸틴과 닮은 꼴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재단 총책임자로 연설에 나선 둘째 딸에 이어 지난 7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첫째 딸로 알려진 마리아 보론초바도 등장했습니다. 2 딸은 푸틴과 전 부인인 류드밀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푸틴은 그동안 딸들이 과학과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손자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딸 이름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2 딸이 공식 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자 영국 더 타임스는
푸틴이 71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딸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등장시키며 승계 작업에 들어간 것과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인데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각종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방법원. 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는 가해 남성이 화상에 접속해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 여성도 함께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옆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Your Honor,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is in the same apartment as the complaining witness right now, and I'm extremely scared for her safety. 판사는 즉시 카메라를 돌려보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Your Honor, I'm at like 2% right now. 거듭된 확인 끝에 결국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 ever had anybody sitting in the next room potentially intimidating. 판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재판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비대면 재판의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비대면 재판 제도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도입돼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로 매달 3,000건 이상 진행됩니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1심과 2심 재판에 한해 허용됩니다. 문제는 급하게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게 고양이 필터를 사용한 피고인부터 I'm here live. I'm not a cat. 마약으로 기소됐는데 재판 도중 대마를 피우는 피고인, 셔츠를 벗고 입장하거나 샤워를 하고 오는 피고인까지 재판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한 변호사는 재판 도중 식사를 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물담배까지 피웁니다. 전체 사법 시스템을 어떤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엄벌을 하는 쪽으로 어떤 입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비대면 재판 악용 시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의대 교수뿐 아니라 동네 병원까지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하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17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곧바로 18일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대 교수, 개원이 등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20일에서 이틀 앞당긴 겁니다. 17일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 곧바로 전국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 파급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날 전국 의사의 휴진을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은 회원 13만 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63.3%인 7만 800여 명이 투표해 이 중 90.6%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가운데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사는 73.5%, 5만 2천여 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일에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19일, 20일 등 향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의협회장이 한 판사를 공개 저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사진까지 올리고 제정신이냐면서 독설을 날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라며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치료 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난한 겁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했습니다. 맥페란은 구역 및 구토 증상 치료에 쓰이는데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투여 이후 환자가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 증상을 보였고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근 열린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유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일제 순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동해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을 의뢰했을 때 액트지오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석유공사 측이 계약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지만 세금도 못 낸 회사가 아니었냐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에 올라온 액트지오 관련 서류입니다. 2019년 1월 25일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지난해 3월 29일 자격을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영일만 일대 분석을 의뢰한 건 지난해 2월로 법인 자격을 회복하기 전입니다.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심해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액트지오사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액트지오는 해당 기간 동안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시출을 위해 최소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예산협조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춤을 추는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청소년들 상대로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겠습니까? 배준석 기자입니다. 붉은색 조명과 특수 조명 아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성인들이 찾는 일반 클럽처럼 보이지만 다들 청소년들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청소년 클럽으로 몇 살부터 입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중학교 2학년부터로 촉법소년만 아니면 된다고 답합니다. 술은 팔지 않지만 몰려드는 청소년들로 새벽 2시까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냥 여기저기 계단부터 저 밑에까지 아예 우글우글하게 서가지고 반려해서 다른 분들이 신고해서 경찰도 많이 왔다고 신고. 하지만 청소년 상대 불법 장사에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민원이 빗발쳤고 20대 업주는 지난 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팔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향기기를 이용해 춤추는 건 불법이라고 본 겁니다. 김포시도 영업정지 처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태극마크와 작별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오늘 세계 올스타전 경기를 끝으로 은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연경을 위해 브라질, 일본, 태국에서 동료 배구 스타들이 모였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6천여 팬들의 함성과 함께 등장한 김연경. 유니폼 뒷부분에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세계 올스타전 경기가 태극마크와 작별 인사하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강스파이크의 위력은 여전했습니다. 서브 에이스를 따내자 팬들 앞에서 아이처럼 뜹니다. 블로킹을 뚫고 득점한 뒤에는 키스 세리머니로 자축했습니다. 홀로 12득점한 김연경의 팀 스타가 절친 나탈리아 페레이라가 주장인 팀월드에 70대 68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전 김연경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제 은퇴식에서 끝내 눈물을 보인 김연경. 여자 배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역으로서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여자 배구한테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게 됐고, 또 선수들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했으면. 김연경은 17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2차례 올림픽 4강, 1차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궈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은퇴 선언 이후 3년 만에 마련된 행사인데 선수 개인의 은퇴 경기가 별도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위가 이어지는데요. 화요일에는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내일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가 치솟겠고요. 오존도 농도가 높아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더위 속에 동쪽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경북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 서해안과 남부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기온은 서울과 광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진주 32도, 대구 33도로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습니다. 이번 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란 초강력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무작정 악순환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 강력하게 대응하되 동시에 긴장을 낮출 방법을 찾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냉정하게 주도하길.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